요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친정 엄마는 살아계시지만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엄마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상적 부모를 꿈꾸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숙하게 되는 건데 끝까지 내 부모에 대한 분노와 이상적 부모 상사에 갈등하는 건 사실 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적 원타지. 왜냐면 남성들은 애기이고 싶은 게 아니라 애기거든. 커리어 모드를 잘 하는데 내 부모가 너무 초라해. 그래서 피를 바꾸고 싶었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신분석의 중요한 지점은 그 부모와 내가 완전히 다른 인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체화해 나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잘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선생님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쥐어 뜯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엄마는 이미 죽었다. 세상에 없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게 했더니 대댓글로 정서적 고아로 살아가는 게 너무 서럽고 분노감,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했는데도 우울증처럼 슬픔과 무기력증이 계속 생긴다. 이거 너무 우픈데 요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친정 엄마는 살아계시지만 제가 보고 싶은 엄마는 친정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엄마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거. 내가 그리워하는 엄마는 없다. 이건 사실은 결국 이제 엄마로 인한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실제 내 엄마가 그러지 못한 것을 알고 근데 그 어린 아이의 환타지를 그 어린 아이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바랬던 이상적인 엄마의 환상이 충족되지 않는 결핍과 좌절, 분노에 대한 우울감, 무기력감인 것이고 이 사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의 케이스는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실제적인 트라우마 같은 상황. 그 충동을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고자 하는. 락강언어로 얘기하면 이 엄마는 실제계의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계의 엄마 그거는 실제계의 엄마? 이런 식으로 가르침의 열의를 꺾을 거야? 그것까지 하면 강의가 되니까 우리가 상징계의 엄마, 상상계의 엄마, 실제계의 엄마가 있고 아버지도 상상계의 아버지, 상징계의 아버지, 실제계의 아버지가 있는데 실제계의 엄마는 공포예요. 실질적으로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상적 부모를 꿈꾸잖아요. 그건 상상적 엄마. 그게 이제 상상계의 아이인데 그런데 사춘기를 들어가면서 내 부모의 부조리를 알게 되고 내 부모가 내가 이상하게 그리던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성숙과 미성숙이 갈리는 게 그래 뭐 인간 다 똑같아 애들이 이제 냉소적이어지고 그래 뭐 어른도 다 똑같네 뭐 내 부모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내 부모도 결국 뭐 똥 싸고 오줌 싸는 인간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게 성숙하게 되는 건데 끝까지 이상적인 부모상을 놓지 않고 내 부모에 대한 분노와 이상적 부모상 사이에 갈등하는 건 사실 나도 유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나도 계속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을까? 포기 못하지. 그래 자기 옛날에 사랑받은 애이고 싶어요 그 애기이고 핵심적 봐라 싶어요. 그거 좋았어. 그렇지 그거지 바로 그거 그 응애하는 애기 맞아. 영원한 애기이고 싶어요 그랬나?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여성적 원타지. 그런 거.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애기이고 싶은 게 아니라 애기거든. 그것은 애기인데 무슨 애기이고 싶어. 이미 애기이기 때문에 애기 있고 싶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뭐 외기 그 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옹알이 한다. 부럽네요. 아니 잘 이해가. 진짜 안 듣고 싶은가 보다. 왜 되게 애기가 어려운 말이 아닌 아닌데 건지. 지금. 자기 혼자 못 알아듣고 자기 혼자 지금 못 똑똑하게 알아듣고 잘 있어. 알아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못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똑똑하면서. 알아듣기 애기. 싫어서. 애기가 애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애기는 자기가 애기인 것도 몰라. 왜 애기인 건지. 남자가? 네. 애기는 왜 애기인 것일까? 애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다뤄야 돼.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전 댓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시어머니와 아들 또 피할 수 없는 이슈가 아닌가 한 번은 다루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딸 엄마만 다루어서 사실 너무 중요한 게 이 아들은 모든 어머니들의 영린이어서 제가 아들과의 엄마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다루면 진짜 내용 증명 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실 거긴 접근하기가 제가 너무 시어머니들 쫓아와. 아니 왜냐면 일단 다루는 이상 가감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무섭거든요. 시어머니와 네. 아들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근친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한 번은 다룰 건데요. 정말 머리 짓듣길 보면 제가 많은 엄마들이 선생님은 딸편만 드시나요? 이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악플을 달기도 하셨는데 그것마저 달면 나는 세상 엄마들의 주적이 되는 거죠. 아무런 논란. 아들, 딸 다 왼수로 만드는 다 변태로 만들고. 가정 파괴범? 근데 뭐, 그죠. 실제를 드러내는 게 우리 일이니까 해야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 남자는 A인가에 대한 답은 그때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우리 치열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그 고만 스님이 그러셔서 남성 심리학이 왜 없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남성 심리학이 없는 이유는 아동 심리학을 알면은 된다고. 아, 똑같다고. 이거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다 큰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고통스럽죠. 저는 가끔 그 최민준 선생님 채널 아, 수치로 맞아, 뜨거나 맞아. 제가 영상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왜? 아들도 없는데. 누군데? 최민준 아들 연구소라고. 네. 근데 진짜 그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전 아, 나는 네. 아들이 없는데 뭐 남친 때문에 남편 본다. 친구랑 나는 남편 때문에 이걸 본다. 딸밖에 없는데 남편 때문에 본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남편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나 보다. 그거 좀 봐달라고. 아 그래요? 본인들이 그걸 이해해달라고. 봐달라고 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오, 되게 진짜 특이한 편이야. 사연자가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기는 했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게 되는 게 충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분석 없이 부모님과의 관계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꼭 부모님을 분석해야 하는 걸까요? 이 사연자도 이렇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그 이후에 뭘 할 수 있죠? 부모님의 상태를 조금 더 정신분석적인 전문적 입장에서 이런 상태 어떤 성도착이나 구조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보로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아주 이성적인 작업인데 부모님을 분석 안 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부모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는 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이상 얘기할 수가 맞아요. 있나? 내가 우울증 진단받고 병원 진료도 받고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계속 답답하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 계속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징징거리는 게 맞나? 계속 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겠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상담 선생님 또 그래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멈추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 와서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혀졌을 때 굉장히 우울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또 내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를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부모가 묻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보호인 거죠. 교장 선생님은 딸이야 하는 거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아버지 딸이야 하는 거하고 우린 사회적으로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되는 부모가 싫은 거인 거잖아요. 잘난 좀 더 정상적인 부모였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부모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애적인 자기 보존의 자기 이미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거 많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너무 커리어우먼을 잘 하는데 내 부모가 너무 남루해. 너무 초라해. 그래서 피를 바꾸고 싶었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뭔가 우리가 어떤 혈연 중심에 출신을 바꿀 수 없는 출신을 마치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뿌리 양반과 천민. 그죠 뿌리가 저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세속인인데 세속적 관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 세속적 관점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을 소외시키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자의 자식이면 마치 나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가 그렇게 참담한 사람이고
근데 사실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들의 어떤 피가 흐르고 있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부모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낙인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중요한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내가 완전히 다른 인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경험해 나가고 체화해 나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나 부끄러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뿌리 혹은 그 피를 바꿀 수 없는 데서 오는 그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건 인간 자체가 저주받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출신 좋지 않으면 진짜 금수저 아닌다 하면 진짜 다 어디 머리 받고 죽고 싶어야 하는 상황, 이렇게 밑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건 전 인간을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적나라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든 간에, 근데 부모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절대적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린 이런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을 낱낱이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지, 이걸 반대로 내가 그 분해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거는 분석의 의도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저희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고도 공포를 맞아요. 느끼시는 게 그 지점들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자기애성 혹은 상처 혹은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건 자기애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 부모가 내가 그렇죠. 원하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실명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이건 그냥 익명성이긴 하지만 내 눈에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명확하게 내 눈앞에 까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자기애성의 상처가 되는 지점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분석에서 이 자기애성이라는 상상계의 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상징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분절을 하는 거죠, 사실.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진짜 뭐 변태 성욕자든 가학증자든 간에 그들과 내가 온전한 다른 인격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주체화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더 전 신랄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분석에서는 사적인 공간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안전하게 이거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연자는 어쨌든 분석을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는데 유튜브라는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그 충격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긴 했죠. 우리 첫 이전 그분도 너무 충격받았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분이 근데 생각보다 잘 굉장히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선생님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좀 쥐어뜯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왜냐면은 이게 분석을 좀 받으면서 서서히 그 문제에 접근하는 거랑 갑자기 그거를 확 드러내는 거는 저는 확실히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또 이거를 1대1로 아는 거랑 또 모두가 보는 데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게 원래 일회성이 아니고 1년씩 2년씩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상담실험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2년 동안이 아니고 2년은 굉장히 보통이고 보통 2, 3년씩을 기본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접근을 하죠. 실제 분석은 그래서 장기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이고 단회성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딱 하려고 하니 이제 사연자분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감이 좀 큰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충격이 부정적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과가 물론 처음에는 충격일 수 있으나,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분들이 보통 연락을 하시고, 그럴 때는 이 짧고 굵은 이 강력한 어떤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한번 생각이나 상황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천천히 무언가를 알고 싶니? 아니면 충격적이지만 빠르게 알고 싶니? 그러면 전 충격적이지만 빠르게 알고 싶어요 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생님의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도 애가 타는 듯한 마음들을 우리가 힘을 모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시간 안에 어떤 거를 빠르게 다루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저희가 이제 사례 회의나 일종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치열하게 사실 논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다 각자가 또 뭘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그래서 오해와 왜곡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조심을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런 고민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 고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공유되어질 수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사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느끼면서 이거에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는 걸 또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많은 어머니들한테 하고 싶은데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발화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아이들의 문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는 엄마가 엄마 삶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게 되면 양육은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통찰도 생기고 뭐 미안함도 생기겠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몰입받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내가 이 에너지를 내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상황은 이런데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고 나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중심에 놓지 않고 양육에다 초점을 놓으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려고 하니 알맹이는 빠지고 방법적으로 혹은 스킬로 아무리 접근을 해봐야 닿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애가 안 보이는 거지. 어떤 면에서. 정작 아이는 소외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야 이 아이도 집중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아이가 보고 아이가 에너지를 스스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그 태도를 배우는 거니까 부모의 태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을 그래도 꽤 깊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다루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댓글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죠? 댓글들에서 꽤 깊은 어떤 고민이나 이런 흔적들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로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족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나만이 아니고 그 일반적인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보통은 굉장히 모호하고 미약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 들어가 보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그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니까. 우린 다 대부분 상식적일 것 같지만 엽기적인 거 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자신한테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도착적이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심한 증상적인 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공유되거나 막 밖으로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건 막 엄마 딸이 사이 좋은 것 같고 막 가족이 되게 화목한 것 같고 이런 것만 계속 이미지화가 되고 맨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올라오니까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제가 그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다 화목하고 아니면은 원효지간에 다 사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들을 찍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도 엄마이고 엄마인 경우도 많고 엄마가 될 것이고 혹은 뭐 엄마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 대한 사연이 우리 자신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엄마로부터 고통받는 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여성일 수 있는 거 그 지점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